2026년 2월 초 중동에서 또다시 화염이 치솟았을 때 서울의 제 연구실 모니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가 변동 그래프, 물류 차질을 알리는 경고, 주요 항구의 선박 추적 현황까지. 저는 이정훈 서울경제안보연구소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과 실핏줄을 분석하는 전략 분석가입니다. 제 일은 숫자를 통해 세계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미국이 구축한 국제 질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의 마모된 부분과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은 더뎠고 거대한 관료주의는 종종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동맹 시스템의 견고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움직여온 거대한 관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워싱턴의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날아온 긴급 정보 보고서에 찍힌 하나의 숫자가 그 믿음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분쟁 발발 후 첫 100시간 동안 미군이 이란 및 그 대리 세력을 향해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숫자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논평가들은 신속하고 결정적인 타격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분석가의 눈으로 본 그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산업 시스템이 보내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파괴력에 주목했지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단어는 소모율이었습니다. 단 나흘 만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미사일 168발이 재고 목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국방 및 산업 지형을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였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 속에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숫자가 가진 산업적 그리고 시간적 의미에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추가 분석 끝에 우리는 펜타곤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예감을 현실로 만드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 100시간 동안 소모된 168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현재 평시 생산률을 기준으로 약 4년에서 5년치 생산량에 해당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던 비공개 전략 회의 도중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단 100시간의 전투가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생산 시간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산업적 체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국방 산업을 최적화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재고, 적시 생산 시스템, 그리고 소수의 고도로 정교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 모델이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첫 타격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모전으로 변질될 때 그 기술을 뒷받침할 생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에 떠 있는 168이라는 숫자는 발사된 미사일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무기고에 생긴 거대한 구멍,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는 데 걸릴 끔찍하게 긴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허함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압도적인 소모율이 낳은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미군의 한 고위 장성이 워싱턴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이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세계 최강 군대의 심장부에서 나온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개별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보고서에 인용된 순간 서울의 우리 연구소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 한 문장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전략적 가정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리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량을 쏟아냈던 미국의 산업적 위대함은 이제 과거의 신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산업 기반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제조시설이 해외로 이전했고 국방산업은 소수의 거대 기업에 독점되었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안주했고 복잡한 규제와 절차는 생산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 기술은 있지만 그 전투기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은 잃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낡은 질서는 바로 그 무한한 생산 능력이라는 신화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세상을 덮을 만큼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신화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기괴한 역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생산 전쟁의 그림자 뒤편에서는 훨씬 더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전쟁의 경제학 자체를 뒤집어 엎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은 지극히 단순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한 대에 약 3천만 원 수준인 저가 드론을 벌떼처럼 날려보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수한 모기떼를 막기 위해 미군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 발당 가격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공격을 막기 위해 100억 원짜리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방어 비용이 공격 비용보다 300배 이상 비싸지는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지속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이 현상을 전쟁의 경제적 역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방어무기는 언제나 공격무기보다 저렴했습니다. 성벽은 칼보다, 철조망은 소총보다 비용 효율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값싼 드론과 미사일의 등장은 그 오랜 규칙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군사 분석가가 아닌 경제 전략가로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효율적인 무기 교환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이 아군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아닌 가장 취약한 재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상대는 미사일로 미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펜타곤을 파산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의 법칙 앞에서 기존의 모든 군사적 우위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 역전 현상이 펜타곤의 계산기를 넘어 미 중동 동맹국들의 심장부로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들 국가의 영토에는 모두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지들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약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이 값싼 드론과 로켓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받고 심지어 일부 방어막이 뚫리는 모습이 반복되자 리야드와 아부다비의 궁정에서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군 기지조차 완벽히 보호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그것은 미국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위협 앞에서는 경제적으로 출혈을 강요당하며 힘겨워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자적인 방어 시스템, 외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동의 국방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무기 구매와는 차원이 다른 안보 자립을 위한 파트너를 찾는 거대한 전략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략적 공백의 순간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전 세계적인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분석가들 역시 다른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지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정보 커뮤니티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군사력이 아닌 산업 생산 능력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CIA는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산업 생산 잠재력에 대한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무기 생산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극소수에게만 공유된 그 보고서의 결론이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저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국가는 단 3곳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미국은 당연히 포함되었지만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생산 능력을 가졌지만 전략적 신뢰도가 0에 가까웠습니다. 중동의 어느 왕정 국가도 동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도 자신들의 안보를 베이징의 손에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이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그 목록에 포함된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나 인구 면에서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IA 보고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결정적인 강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제조업 생태계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가진 초고 효율의 공급망, 높은 수준의 자동화 공장, 그리고 위기시 생산 라인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의 한 구절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CIA 고위 관료의 코멘트를 인용한 부분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은 자동차 공장을 몇 달 안에 무기 공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산업 구조의 본질을 꿰뚫어 본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적 잠재력이 어떻게 전쟁의 경제적 역전이라는 이 기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답은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방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철학에 있었습니다. CIA 보고서가 한국의 생산 잠재력을 조명했다면 저희는 이미 그 잠재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해법은 단일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법, 즉 완결된 다층 방공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특정 고성능 미사일 하나를 파는 데 집중할 때 한국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높은 고도에서는 LSA-M이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미국의 SADT-HAAD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최상층 방어막입니다. 중고도에서는 이미 UAE가 수조 원 규모의 계약으로 그 성능을 입증한 천공2가 적의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고도, 바로 전쟁의 경제적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그 지점에서 한국의 진짜 비대칭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호복합, 비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비호복합은 30mm 쌍열, 자주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진정한 위력은 그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에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적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100억 원짜리 패트리엇을 쏠 필요가 이젠 없습니다. 비호의 30mm 기관포탄 한 발 가격은 약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십, 수백 발을 쏘아 드론을 벌집으로 만들어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유레카의 순간이었습니다. 랜드 연구소가 명명했던 전쟁의 경제적 역전을 다시 한번 역전시키는 완벽한 해법이었습니다. 공격 비용보다 방어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해지는 순간 적의 가성비 높은 공격 전술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근접 방어무기 체계 CIWS2와 유도 로켓까지 결합하면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어떤 위협에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경제학을 이해하고 그 법칙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틀어버린 더 우월한 전략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알아본 곳은 바로 화염에 휩싸인 중동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제시한 해법이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위급 합동대표단이 극비리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제안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였습니다. 초기 단계에만 350억 달러, 약 45조 원.
향후 10에서 15년에 걸쳐 최대 1,000억 달러, 약 130조 원화까지 확대 가능한 국방협력 패키지.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즉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어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이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요구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층 방공 시스템의 즉각적인 도입, 운용 요원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현지 정비 및 유지 보수 시스템 구축, 핵심 부품 공급망 공유, 단계적인 기술 이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동 현지에서의 공동 생산, 협상에 참여했던 한 사우디 국방 관료가 남긴 말은 이 모든 요구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사일을 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 능력 그 자체를 사고 싶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라는 완제품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처럼 스스로 안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안보 솔루션 제공자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동의 이 파격적인 제안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다른 강대국들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는가? 답은 각국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적으로는 가장 강력했지만 앞서 보았듯 생산 속도가 느리고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또한 동맹국의 생산 능력 자체를 이전하는 것에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물고기를 팔고 싶어 했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생산 규모는 크지만 앞서 말했듯 전략적 신뢰도가 전무했습니다. 중국제 무기를 산다는 것은 자국의 국방 시스템을 베이징에 통제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안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종속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일본, 정교한 부품과 소재 기술을 가졌지만 그들의 사회 및 정치 구조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평화헌법의 제약, 수출 규제의 복잡성, 그리고 대량 생산보다는 장인 정신에 가까운 생산 문화는 급변하는 안보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높은 기술 표준을 가졌지만 하나의 유럽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국방산업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은 느렸고 여러 국가가 얽힌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종종 비용 초과와 납기 지연에 시달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단일 대오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채우지 못하는 전략적 공백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용적이고 실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유일한 대안. 한국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빈틈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더 깊은 질문, 즉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국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근원을 파고들던 중 저는 앞서 언급했던 CIA 보고서의 그 핵심 문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다. 바로 공장이다. 처음에는 비유적인 표현이라 생각했던 이 문장이 실은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산업은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최상단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세계를 제패한 민간 산업들이 거대한 뿌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현대, 기아,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능력, 자동화 공정, 그리고 부품 공급망 관리 SC/AM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국방 분야에서 신속한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선산업,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거대한 구조물을 오차없이 만들어내는 용접 및 특수강 가공 기술,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능력은 전차, 장갑차, 군함, 건조에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반도체 및 전자산업, 삼성, SK하이닉스, 현대 무기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최첨단 반도체, 레이더, 통신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로봇 및 자동화 산업, 생산 라인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밀도를 높이며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민간 산업들이 수십 년간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갈고 닦은 기술, 인력, 그리고 생산 시스템이 비상시에는 그대로 국방 산업의 예비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방 산업을 별도의 특수 분야로 취급할 때 한국은 국가 산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병기창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K9 자주포의 생산 라인입니다. 몇 해 전 유럽의 한 고위 군사 대표단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생산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연구소도 동행하여 그들의 반응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처음에는 호기심이, 잠시 후에는 당혹감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외감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국에서 보아왔던 무기 공장은 소수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작업에 가깝게 조립하는 공방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공장은 거대한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을 방불케 했습니다. 로봇팔이 쉴 새 없이 무거운 포탑을 옮기고 용접 로봇이 불꽃을 튀기며 장갑판을 이어붙이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차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찍어내듯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의 한 장성이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포 한 문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포탑을 들어올리는 로봇 기술은 조선소에서, 저 차체를 움직이는 동력 계통은 자동차 산업에서, 그리고 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은 반도체 공장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력을 조립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유럽 장성의 눈에 서렸던 충격, 그것은 곧 전 세계 국방산업계가 느끼게 될 충격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 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실질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은 처음에는 서구 경쟁자들의 의심과 평가절에 직면했습니다. 값싼 복제품, 검증되지 않은 성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호주, 이집트, 그리고 마침내 중동에서 연이어 터져나온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세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이 부인과 견제, 처음에는 한국 제품의 단점을 부각하거나 자국 정부의 불공정 경쟁이라며 보호무역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속도와 가격, 그리고 성능까지 입증되자 이 전략은 힘을 잃었습니다. 질투와 경계, 한국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언론을 통해 기술 유출 가능성이나 후속 군수 지원의 어려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인정과 모방, 결국 그들은 한국의 방식이 새로운 표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산업,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쟁자가 이제는 배우고 따라해야 할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넨 안보회의의 한 비공개 세션에서였습니다. 유럽의 한 주요국 국방장관이 공개 석상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역설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복도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를 따로 불러내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전통 강자들의 당혹감과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거대한 전략적 변화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새로운 시대의 패자가 될 것인지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경기장에서는 과거의 챔피언이 가장 먼저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기존 강자들의 몰락을 동반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패배자는 바로 수십 년간 시장을 과점해온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과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게임의 룰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개발,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 그리고 소수의 고가 무기를 높은 마진으로 판매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평화의 시대, 그리고 구매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시대에는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패러다임이 첨단 기술의 정점에서 산업적 소모전으로 이동하자 그들의 강점은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느린 속도, 복잡한 관료주의와 규제, 그리고 소수기업의 독점은 신속한 생산 증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문 후 납품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높은 비용, 연구개발비와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300배의 비용 역전 현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극단적인 발현이었습니다. 유연성 부족. 그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 생산 같은 유연한 협력 모델에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일본 역시 이 경쟁에서 조용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과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완제품으로 통합하여 시장에 신속하게 내놓는 능력, 즉 시스템 통합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정교함은 실험실에서는 빛을 발했지만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유럽의 한 주요 방산업체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중동 시장 점유율이 지난 몇 년간 급격히 하락했으며 그 원인으로 가격, 속도, 유연성을 앞세운 한국 경쟁자들을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거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지표, 즉 돈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증권거래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KAI,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런던, 홍콩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 분야가 이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K방산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넘어 지정학적 가치와 독보적인 생산 모델의 잠재력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정점을 찍은 사건은 미국의 한 유력 투자은행이 발행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상징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기창, 대한민국의 산업적 힘.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게 헌정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칭호가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한국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세계의 힘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전쟁의 귀환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우리는 전쟁이 점점 더 외과수술처럼 정밀해지고 소수의 엘리트 병력이 최첨단 무기로 단기간에 승부를 결정짓는 양상으로 변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정보전 같은 개념들이 군사 전략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6년의 중동 위기는 그 믿음이 위험한 착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전쟁은 여전히 그리고 어쩌면 과거보다 더욱 격렬하게 국가의 산업적 역량을 소모시키는 총력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저울은 가장 정교한 은제탄환을 가진 쪽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탄과 미사일을 생산하여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쪽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타이거 전차가 셔먼 전차보다 우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셔먼 전차를 수만 대씩 찍어내 독일의 산업 기반 자체를 압도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전장에서 그 질문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시대에 셔먼 전차를 B-24 폭격기를 중단 없이 생산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세계는 지정학과 산업 전략, 그리고 공급망의 안정성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이나 나토 표준이 그 기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은 더 이상 기술 규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 대응 능력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코리아 스탠더드, 즉 한국형 표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다음의 4가지 핵심 요소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속도, 위기 발생 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실제 제품을 인도하기까지 걸리는 압도적인 시간 경쟁력. 규모, 소량의 정교한 무기가 아닌 전쟁의 소모율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내는 능력. 신뢰성, 약속된 시간과 비용 내에서 합의된 성능의 제품을 어김없이 공급하는 민간 시장에서 단련된 계약 이행 능력. 생태계 솔루션,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교육, 정비, 기술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접근법. 이 한국형 표준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21 세기형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국방정책 이반자들은 이제 자국의 방위 산업을 평가할 때 우리는 한국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무기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산업적 유연성과 효율성 그 자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곧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안보 전략은 항상 어떻게 하면 미국의 안보 공약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제 안보 질서의 소비자였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동맹국의 보호라는 외부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위기를 거치며 저는 제 눈앞에서 역사가 뒤바뀌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저는 워싱턴 DC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과거의 출장이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지침을 전달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방문의 성격은 180도 달랐습니다. 저는 펜타곤과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업 기반을 활용한 서방 세계의 방산 공급망 재편 전략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과 같은 산업적 회복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안보의 소비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국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방 세계 전체의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적 역량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공급자 프로바이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지켜주었던 안보의 우산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우산을 함께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역할의 완전한 역전. 이 극적인 여정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전략적 결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규모나 국방 예산의 명목상 액수 같은 낡은 지표로 우리를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위태로운 반도 국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국력은 더 이상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즉 산업적 회복 탄력성과 전략적 속도로 측정됩니다. 2026년의 중동 위기는 한국의 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이 수십 년간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갈고 닦아온 힘의 실체를 전 세계 앞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끊임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한국의 부상은 구호나 이념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실력으로 증명된 능력의 귀결입니다. 낡은 질서가 흔들리는 지정학적 단층 위에서 세계는 마침내 한국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